예금 통장 전액 2억 3천만 원은 며느리 최은정에게 상속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형수님한테 그런 돈을 줄 리가 없어요. 경상북도 구미의 한적한 읍내,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요양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302호 병실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최은정이 시어머니 정미자의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은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일상이었죠. 은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과 맞벌이를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미자의 차가운 말에 은정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남편 정성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에만 내려오니까 평일에는 온전히 은정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은정이 죽을 떠서 오자 미자는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해. 집에서 해온 음식은 없고. 죄송해요. 다음에는 집에서 해서 가져올게요. 은정은 늘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자는 젊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대졸 맞벌이보다는 말 잘 듣는 시골 처녀가 낫다고 말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막내 아들인 진우는 36살이지만 사업 실패 후 무직 상태였어요. 엄마, 오늘은 어때요? 미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막내 아들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우 왔구나. 형수가 또 이상한 죽을 갖다 줘서 못 먹겠더라. 진우는 은정을 흘끔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병원비는 언제 내실 거예요? 이번 달 것도 밀려 있는데. 아, 그거는 성우가 내려오면. 형이야 바쁘잖아요. 형수님이 좀 알아서 하시죠. 진우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비까지 모두 은정 부부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 간병은 형수 몫이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당당했거든요. 그리고 형수님, 혹시 집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던데 혹시나 해서요. 진우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은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다행이고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우리 진우가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지. 미자와 진우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간병을 해왔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남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우가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은정과 미자만 남았습니다. 은정은 미자의 다리를 마사지해드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은정을 째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정은 복잡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동네에서도 서울서 온 며느리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딸아이 숙제를 봐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자가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정이 다급히 물었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거든요. 은정은 서둘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님 상태가 이상해요. 윤 간호사가 달려와 미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미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들에 연결되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분들 다 연락하세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어머님이 위험해.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성호는 그날 밤 새벽에 도착했고 진우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는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소원했던 가족들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미자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은정은 여전히 미자의 손을 잡고 물수건으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미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성우와 진우는 잠깐 식사를 하러 나간 상태였고 병실에는 은정과 김간병인 할머니만 있었어요. 은정은 반가운 마음에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 미자의 손을 잡고 귀를 가까이 대자 미자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날 밀었어. 그 순간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미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실 반대편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김간병인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려는 거예요? 진우가 미자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성호도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은정도 조용히 미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 미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자가 살아생전 동네에서 나름 잘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은정은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김간병인 할머니가 은정을 불러 세웠어요. 며느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뭔 일 있었지? 어르신이 이상한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밀었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말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장례식 준비로 지쳐 있었고 진우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김간병인 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의 말을 되짚어 본들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미자의 마지막 말은 작은 씨앗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고 곧 그 씨앗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자의 담당 변호사였어요. 정성호 씨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유언장이요?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한 달 전쯤 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사무실로 오셔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성호, 은정,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장남 정성호에게, 시골 주택과 땅은 막내 정진우에게 상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예금 통장 전액 2억 3천만 원은 며느리 최은정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형수님한테 그런 돈을 줄 리가 없어요. 은정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형수님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진우의 의심 섞인 목소리에 은정은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정미자 씨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필적 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겠지. 3년 동안 간병한 것에 대한 보답이실 수도 있고, 형은 그렇게 생각해요? 2억이 넘는 돈을 그냥? 진우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만 진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성호에게 따로 말했어요. 형,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형수님을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유언장이 있는데 어쩌겠어? 혹시 형수님이 엄마를 협박한 건 아닐까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은정이가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진우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김간병인 할머니에게서 들은 얘기였죠. 며칠 후
진우는 김간병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정진우예요. 아, 미자 씨 아들. 그래, 어쩐 일이야? 할머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 어떤 말씀이요? 며느리가 밀었다고 하시더라고. 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날 밀었다고. 그때 며느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형수가 어머니에게 뭔가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이상한 유언장, 그리고 거액의 상속, 모든 게 수상했어요. 다음 날 진우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살인 혐의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형수가 죽였어요.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밀었다고. 증인도 있습니다. 진우는 김간병인 할머니의 증언과 유언장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은정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정 씨죠? 정미자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직접 와서 얘기하죠. 전화를 끄는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호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어머님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뭐?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빨리 내려와줘. 성호는 급히 서울에서 내려왔고 은정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말했어요. 정진우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로요. 은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왜 죽여요? 피해자가 생전에 며느리가 밀었다고 증언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간병한 것이 이런 누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은정은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어머님을 정성껏 간병했어요. 왜 제가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며느리가 밀었다고. 어머님이 의식이 혼미하셨어요. 정신없이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수사관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어머님과 몸싸움 같은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제공한 CCTV를 확인해 보니 사망 당일 오후에 최은정 씨가 환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침대에서 떨어지실까봐 부축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격하게 보이는데요. 은정은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려던 것이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성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나를 살인자로 몰고 있어. 성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이미 고소장까지 냈는데.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성호 씨 맞으시죠? 어머님의 상해보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해보험이요? 네, 작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며느리 최은정 씨로 되어 있어서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은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정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보험 가입한 거 알고 있었어? 무슨 보험? 상해보험. 수혜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대. 은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언제 그런 보험을 드셨대요? 작년에 가입했다는데.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진우는 이를 결정적 증거라며 경찰에 추가 신고를 했어요. 며칠 후 미자의 오랜 친구인 박술래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미자가 죽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나요? 누가 자꾸 약을 갈아 넣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얘기도 하면서 수사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약이 이상하다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했어요. 이 증언이 나오면서 은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어요.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현재 직접적인 물증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을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간병일지를 3년간 써뒀어요. 은정은 집에서 간병일지를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상태와 식사, 투약 내용까지 꼼꼼히 기록해둔 것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다 나와 있어요. 변호사는 일지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은정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죽였다더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직접 말했다잖아. 며느리가 밀었다고. 은정은 견딜 수 없어서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딸아이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이 좀 놀리는 일이 있어서요. 은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까지 피해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은정은 딸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왜?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 은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는 이런 시선을 감수해야 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한 번 더 출석해 주세요.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새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어머님과 재산 관련해서 대화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왜 최은정 씨에게 거액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놀랐어요. 보험금 수혜자로 지정된 것도 모르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은정은 지쳤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 것이 고문 같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 도리를 다했을 뿐이에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은정을 향해 번쩍였어요. 시어머니 살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거든요. 기자들의 취재 후 며칠이 지나자 은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최은정 씨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정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기소라니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생전 진술, CCTV 영상, 보험금 수혜, 그리고 지인의 증언까지 은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살인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 성호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은정아, 나도 이제 혼란스러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요.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정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3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그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내가 시어머니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성우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딸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왜?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할머니 죽인 살인자라고 해. 나랑 놀지도 않으려 해. 은정은 딸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그런 일 안 했어. 곧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은정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진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우와 마주 앉은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이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엄마를 죽인 거예요.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뭔 소리야. 형은 아직도 형수님을 믿어요? 엄마가 죽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진우의 말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자신도 점점 은정을 믿기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이 상속받을 돈 말이에요. 그거 포기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형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성우는 은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상속 문제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이야? 어머니 유언장 말이야. 차라리 포기하는 게 어떨까? 은정은 허탈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해? 이미 모든 사람이 나를 살인자로 보고 있는데 무슨 오해야? 부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성우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은정과 대화도 피했어요. 한편 동네에서는 은정에 대한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 며느리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다면서? 어머, 정말?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 시어머니 간병한다면서 사실은 죽일 기회만 노렸던 거야. 은정은 마트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새벽에만 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 간호사가 은정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습니다. 은정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정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윤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누군가 병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은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구였는데요? 진우 씨 같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병실 문 앞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환자 면회 시간도 아니고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은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경찰에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윤 간호사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경찰에 얘기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길은 험난했어요. 진우의 수상한 행동이 밝혀진다고 해서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딸을 재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정말 나쁜 일 안 했어. 곧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은정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은정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윤 간호사의 증언 소식을 들은 은정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변호사는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 간호사가 그날 밤 진우 씨를 봤다고 하는군요.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일단 윤 간호사의 정식 진술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윤 간호사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경에 정진우 씨가 302호 병실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분명히 진우 씨였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혼자 살아서. 하지만 정말 집에 있었어요. 진우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자 경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하고 진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은정의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한 약국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약 구매 기록을 보세요. 약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달 전에 정진우라는 분이 수면제를 구매했네요. 수면제요? 네,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하면서 강한 것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자가 복용하던 약과 유사한 성분의 수면제를 진우가 구매했다는 것은 중요한 단서였어요. 경찰이 진우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기록이 있는데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잠을 못 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한 걸로 달라고 했나요? 원래 불면증이 심해서. 하지만 진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불면증 병력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미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성 메모였어요. 진우가 또 와서 재촉하더라. 빨리 유언장 바꾸라고.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야. 3년 동안 나를 돌봐준 은정이한테. 이 음성 메모가 공개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바꾸라고 압박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경찰은 진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진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뒷문 CCTV에도 그날 밤 진우가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은정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변호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최은정 씨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에게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런 짓을... 성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검찰은 은정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신 진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진우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던 진우는 어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은정에게 거액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자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진우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가서 수면제를 탄 물을 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죽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형수 탓을 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없이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진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진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정은 법정에서 진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성우와 함께 미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억울하셨죠? 성우도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동생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엄마는 나쁜 일 안 했다는 게 밝혀졌어.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은정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처음부터 믿었어. 은정은 딸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컸어요. 생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마지막까지 오해받게 된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7챕. 진우의 1심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커요. 생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딸아이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우 측 변호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형수님이 저를 모함한 거예요. 증거들도 조작된 거라고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은정은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동생입니다. 평소 피고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은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우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어머님께 유언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은정의 증언이 끝나고 윤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피고인을 봤습니다. 302호 병실 앞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얼굴도 똑똑히 봤고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새벽에 어둡지 않았습니까? 잘못 본 것 아닌가요? 복도에 조명이 있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진우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이 그날 밤 병원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피고인은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휴대폰 기록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어디에 나가셨나요? 편의점에. 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진우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미자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을 초과하는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면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피고인이 구매한 수면제와 같은 성분입니다. 모든 증거가 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진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오히려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8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모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우는 끝까지 은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태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은정을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응. 은정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를 잃고 동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고 은정은 성우를 이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조용히 살자. 딸아이 교육에 집중하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살인 누명을 썼던 며느리로 남아 있었어요. 저기 가는 사람이 그 며느리야. 아, 결국 무죄로 나온 그 사람. 그래도 뭔가 꺼림칙해. 은정은 이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성우와 상의한 끝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이사를 준비하면서 은정은 미자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자가 몰래 써둔 일기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매일 와서 나를 돌봐준다.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기 어렵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미안하다. 은정이가 해준 미역국이 맛있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못하겠다. 왜 이렇게 마음과 말이 다를까? 일기를 읽으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은정이에게 내 돈을 주고 싶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봐줬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유언장을 써두어야겠다. 이 일기를 보고 은정은 미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차갑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님도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구나. 은정은 미자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은정 가족은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미자가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찻집 이름 뭐로 할 거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마음을 전하는 찻집은 어떨까? 좋아. 마음을 전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찻집을 준비하면서 은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까지 말이에요. 찻집 개업 첫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찻집이죠? 궁금해서 왔어요. 은정은 정성껭 차를 우려내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차 맛이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이야기가 느껴져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로 좀 힘들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참 어려워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있는데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늘 아쉬워요.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마음은 있는데 말로 하기가 힘들죠.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미자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오늘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고마웠다고 말해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은정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후 성우가 찻집에 들렀습니다. 어때? 장사 잘 돼? 아직 시작이지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나저나 은정아, 진우 면회 갔다 왔어. 은정은 놀랐습니다. 성우가 진우를 만나러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더라? 많이 야위었어. 그리고 정말 후회하고 있더라. 그래.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해.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은정은 미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이제 찻집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묘비 앞에 차를 한 잔 올리며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어머님도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미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일기를 보고 알았어요.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찻집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차 맛도 좋지만 사장님이 정성껭 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손님들의 말에 은정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배운 정성과 마음 씀씀이가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간병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은정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할머니, 찻집 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네. 그때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김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었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정성껭 어머님을 모셨는지 다 봤어.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딸아이와 함께 찻집 정리를 하며 은정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사람은 서로 마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엄마?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도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마음은 통했거든. 내가 커서도 마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알겠어, 엄마.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아픔과 시련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찻집 입구에 걸어둔 작은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 남는 일입니다. 손님들이 이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은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자와의 마지막 순간들, 그 모든 아픔과 오해까지도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은정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